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입니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일 채비를 하면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른바 대규모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력히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요. 일요일에 보도차르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국경 총수로 불리는 그런 직책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톰 호먼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첫 해에서 1년 반 동안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ICE라는 이민 단속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국장 대행을 했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이 이민 사회에서 보면 아주 가혹한 불법 이민 경찰이라고 불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톰 호먼이라는 이 ICE 국장 대행과 또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라는 국내 정책 담당관, 이 두 사람이 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주도를 해왔던 인물인데, 이번에도 그대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톰 호먼을 보도자료로 국경 총수로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또 모든 추방전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말 그대로 디포터 인 칩, 추방사령관이 될 것임을, 그렇게 맡길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톰 호먼을 이 사람 이제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인준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 대행으로 하다가 이제 물러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공화당 천지 아니겠습니까?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상원 인주까지 이제 해서 아주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그런 말뿐이 아닌 추방 작전이 지금 바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첫날에 바이든 친이민 규정을 모조리 폐기하는 그런 대통령 행정명령을 아마 취임 첫날에 할 것이고요. 알만하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국경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할 것으로. 이것은 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상사태 선포라는 게 정말로 위기 시, 천재지변 이런 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군 예산이나 국방 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방 작전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이민 단속에 국가 방위군까지 동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C라는 것이 이제 내부 단속을 하는 요원이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6천 명 갖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될 테니까 지역 경찰도 동원하고 주 방위군도 동원하고 또 이제 그들을 일시 억류할 수 있는 장소는 군부대의 텐트촌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예산도 상당히 끌어다 쓰려면은 비상사태 선포까지 하겠다라는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그럼 1100만 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제 1년에 한 100만 명씩 추방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추산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1100만 명인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해도 10여 년에 걸쳐서 다 이제 추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제일 먼저는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우선
이제 아마 그 신원 파악이 됐을 겁니다. 어디에 살고 있고 그러는 게 최종 추방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 사람들부터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형사범죄로 추방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비단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 영주권자도 1년 이상의 실형.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이민자들이 많이 경고받는 게 이게 집행유예까지 포함됩니다. 집행유예까지 365일 이후 더 받으면은 추방 대상이 됩니다. 합법 영주권자인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민법에 위반된 이민자는 이제 형사범죄 위반자는 이민 변호사까지 같이 해서 D를 플리길티를 하더라도 364일까지 받아야 된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부터 우선 속가서 추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미국 전국에 퍼져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서 추방하는 일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지금 지적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트럼프 정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충분히 이제 자기들도 그런 지적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호먼 씨가 이미 한 CBS 60 Minutes에 지난달에 나와서 한번 언급을 한 것을 보면은 예.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종 추방령을 받은 것은 이민법원이 이제 우리 그 사법부 소속은 아니거든요. 이민 판사들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 차원의 판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처리까지 다 받은 사람들은 신원이 파악이 돼 있어서 그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속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을 그래도 숫자를 좀 올리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추방을 시키겠다라는 원칙을 세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00만 명 중에서 이제 한 800만 명은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 이들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 톰 호머 이런 사람이 60 Minutes에 나왔는데 이른바 트럼프 일기 때 했던 그 수법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터 급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드. 네. 그냥 공장 같은데 특히 그 불법 이민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곳을 덮치는 겁니다. 네. 급습하는 어느 날 갑자기 덮쳐 급습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작전이기도 한데 이 무차별 급습을 한 것이 재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일터 급습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터 급습을 왜 재개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 사람들 아주 생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지금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 중에서 800만 명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80%는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거주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매우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미국 땅에 뿌리를 받고 또 미국 경제에도 그만큼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지금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선거전을 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많은 부분의 3D 업종에서는 미국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임금을 받고서도 버텨주는 것인데 지금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측면도 있고 또 미국 내 사업주들은 이들을 또 활용하는 그런 그래서 경쟁력을 이제 왜곡시킨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터급습도 분명히 재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트럼프 초기에도 그랬는데요. 일터급습이 시작됐다라는 말만 나와도 모조리 잠적해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누가 그러면 잡으러 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경제적 지금 미국 내 사업주들은 또 3D 업종에도 사업주들은 일반 또
백인들 사업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들이 이걸로 돈 벌어 왔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무조건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속사정을 좀 얘기할 때 이를테면은 추방비용만 해도 1년에 아까 그 제디 벤스 부통령이 얘기했던 부통령 당선인 얘기대로 1년에 100만 명만 추방한다고 해도 880억 달러가 비용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방부 예산에서도 좀 끌어오고 국가 방위군까지 동원하고 또 지역경찰 중에서는 또 아주 반이민 정서가 강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그 컨트랙만 맺으면은 바로 또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처럼 지역경찰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하면은 880억 달러 다 안 들일 거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디텐션 센터 같은 거 다 있고 뭐 민간 항공기 차트하고 그러면 그것도 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1인당 한 1인당 한 명 추방하는데 10,000불 넘게 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추방할 때에도 군 수송기를 이용할 지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수송기를 해서 그게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방부 지원받으면 국방부는 엄청나게 이제 예산과 인적, 물적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아주 고백을 좀 하고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대대적인 미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개시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은 본국으로 자진 출국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다. 이것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한인 불법 이민자들도 예전에는 한 17만 명, 많을 때는 20만 명이라고 했다가 물론 추산치입니다만은 지금은 11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되고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한 대로 합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으로 있던 사람들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간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추산이 되는데 이거를 노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말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추방 작전을 벌이고 내부 이민 단속에 나서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본국으로 특히 한국 같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멕시코나 이 중남미 지역은 본국으로 뭐 다시 돌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 행정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진 출국한 불법 이민자들은 지금 중요한 이민법상의 그 제한 조치가 못 나가는 이유가 한 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면 불법 체류 기간에 있어서 1년 이상이면 3년, 또 1년 이내면 3년, 6개월 이상 1년 이내면 3년간 못 들어오고요. 또 1년 이상이면 10년이나 못 들어오거든요. 그 재입국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벌칙 안 하고 본국에 가면은 합법 비자 받고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당근을 제시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거 믿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는 서류 비자들도 꽤 많지 않을까. 그런데 나가면 한번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이런 것을 워낙 돈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스리업 중에서 1년에 GDP에서 1조 1천억 달러 내지 1조 7천억 달러나 손실 볼 거라고 지금 이제 계산된 나오는 그런 추산치도 있거든요. 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상당히 엄청난 또 경제적인 이 타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대거 유도하려는 그런 추방 작전을 펴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기 때 조금 무리수를 뒀다가 가족 이별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10년 이상 했으면은 다 비민권자 자녀들을 둔 가정이 대부분일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또 상당히 이런 것도 아마 운영의 묘를 찾으려고 많이 또 이제 애를 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번 대대적인 추방 작전은 무시무시한 그런 미국 내 이민 단속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래도 또 이 부작용, 역풍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조치도 아마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베테랑스 데이인데도 문을 연 뉴욕 증권시장.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가 없습니다마는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공행진 중인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84,000달러 소문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테랑스 데이인데도 뉴욕 증권시장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연방 공휴일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서 채권 시장은 휴장했습니다만 증시는 문을 열었는데요. 트럼프 랠리가 상승 관성을 지속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대선 다음 날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개장과 동시에 잇따라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고공행진 중인데요.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 확인해 봤을 때 다우지수는 0.81%, S&P 500은 0.17% 올랐고요. 나스닥도 처음엔 오르다가 지금은 0.15%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관성에 따라서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 같은 경우 10%까지 오늘 치솟았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서 7%대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혜주로 꼽히는 그 금융주들 역시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모두 다 1% 후반에서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마치 날개가 달린 듯이 그냥 계속해서 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승리에 고무돼서 대표적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제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 선 넘어선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엔 8만 4천 선까지 돌파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은 지난 6일 17,174개로 그 전날에 비해서 무려 259%나 늘어났고요. 어제도 거래량 8,000개를 넘는 등 활발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연말까지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전망을 전해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관측했습니다. 이 과상화폐 전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애널리스트 제프 캔드릭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손쉽게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연말이나 내년 1월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엔 무려 12만 5천 달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사지 마십시오. 네. 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확실히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시가총액 규모 4위인 솔라나는 24시간 전 대비 5.49% 오른 210달러대를 기록했고요. 그렇게 한때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 솔라나와 이더리움 가격 일주일 전 대비 30%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관련 있는 이 도치코인 같은 경우 일주일 사이 무려 92.81% 급등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이어서 연방의회 지형도 가상화폐에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업계에선 가상화폐 르네상스다, 이 가상화폐 황금기다 이런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렇게 가상화폐 인기가 치솟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이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라고 비난해 왔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엔 가상화폐에 꽤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왔죠. 대선 유세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을 가상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육성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에 이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건 가상화폐 업계의 큰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가상화폐 관할 당국이 SEC에서 연방거래위원회 FTC로 바뀔 가능성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캠프 내에도 지금 친가상화폐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또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하워드 루트닉도 역시 이 가상화폐 기업 테더가 지분을 보유한 투자업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선거 후에 X를 통해서 백악관 위에 비트코인 깃발이 나부끼는 그런 합성 사진을 공유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다른 주가도 함께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 주가는 16% 이상 급등했고요. 또 주식, 상장지수 펀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로빈훗도 주가가 1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14%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앞서서 테슬라 주가도 오늘 아침 8%대로 급등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테슬라 시총도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승리에 일조한 세계 2위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대선 이후 지난 5거래일간 주가가 40% 이상 폭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2021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떨어졌다가 2022년 1월에 재돌파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1조 달러 돌파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이죠. 이 스페이스X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항공, 우주, 방위 산업 강화 정책의 수혜 대상 중 하나로 또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 CEO의 자산도 상당히 불어났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네, 머스크의 최고 베팅이 트럼프다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 머스크 CEO 자산은 다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머스크 자산도 무려 500억 달러가 증가해서요. 지난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3,137억 달러가 됐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자산 3천억 달러를 넘었다가 2022년 1월에 그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그렇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2021년에 기록했던 최고치 3,404억 달러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억만장자가 됐는데요. 한 애널리스트는 머스크의 최고 전략적 베팅 중 하나가 단연 트럼프에 대한 베팅이었다면서 이번 트럼프 당선에서 머스크는 가장 큰 승자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한 돈 1,000만 불 냈다 그랬었나요? 2천만 달러 정도. 네. 그렇게 내고 몇억 달러씩을 또 받으니 말이죠. 네. 그저 있는 사람들은 그저 돈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늘어나네요. 돈이 돈을 벌죠. 아, 참. 이 참 남들은 다 쉬고 있는 이 연방 공휴일에 참 배 아픈 소리만 들어오고 있네요. 왜 나는 이 비트코인을 안 샀을까? 요즘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이 하도 이 올랐다 내렸다 뭐가 많아서 말이죠. 이게 네. 또 이거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저는 없어질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없어질 줄 알고 단 하나도 사지도 않고 관심도 전혀 없었는데 트럼프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깨고 보니까 뭐가 딱 생각에 이 비트코인은 아닌데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쫙 들어갈 거 아니에요. 떨어지죠.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거. 위험성이 확실히 큰 그렇죠. 것이긴 위험성이 하죠. 큰 것 같아. 네. 한국에서 누가 저 조승우라는 배우인가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네.
일론 머스크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또 웃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네, 그렇죠. 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모십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토픽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제가 이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송이는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오줌을 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로 낮에 소변을 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변을 좀 너무 자주 보게 된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방광이 예민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이제 소변을 더 자주 보시게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대변에 대해서 이제 변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엔 좀 소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원인은 이제 내가 소변을 더 자주 봐야 된다는 이런 절박감,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과 또 이제 그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남성분이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전립선 문제 때문에 요도가 이제 막히면서 점점 막히면서 소변이 한 번에 이렇게 쫙 시원하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찔끔찔끔 내보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절박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남성분이 절박성까지 나타나게 되면은 너무 늦은 거고요. 전립선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호소하시는 거죠. 이제 절박뇨, 내가 소변을 또 빨리 더 자주 봐야 되겠고. 요것 때문에 골프도 못 치시고 어디 장거리 가셔야 되는데 먼저 소변 빨리 보고 가셔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절박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변에 대한 기미가 좀 느껴지면 어느 정도 기간은 이제 참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박뇨라고 하면은 갑자기 요의가 느껴지고 그걸 참을 수 없는 상황, 그게 절박뇨라고 할 수 있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소변 마려운 신호, 이제 모두들 다 잘 아시죠? 그 신호가 이제 진짜 신호가 있고 가짜 신호가 있는데요. 진짜 신호든 가짜 신호든 그 신호가 너무 강해져서 이제 소변을 자꾸 보는데 그 하루에 뭐 몇 번을 봐야지만 이제 뭐 얼마나 자주 봐야지만 이제 병입니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보다요.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들 다르죠. 이제 낮에 그런지 아니면은 뭐 긴장했을 때만 그런지 아니면 밤에만 소변을 좀 더 자주 보시든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절박뇨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방광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방광에 대해서. 저희가 이 대변 소변이 마려운 신호는요, 신기하게도 뇌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저희 척추에서 관리합니다. 요추에서 관리합니다. 요추에서 알아가지고 시그널을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기 때는 이렇게 소변이 나가고 컨트롤하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저귀를 차지만 이제 점점 배뇨 훈련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이제 좀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싱크를 맞춰줘야 돼요. 소변이 마려운 신호가 밑에서 이게 계속 요추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를 뇌에서 어떤 거는 좋다, 어떤 거는 나쁘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오줌에 마려운 그러한 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방치해두시면은요, 이제 나중에는 overactive bladder가 과민성 방광이요, urinary incontinence, 요실금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박감을 못 이기고 참지를 못해서 화장실 바로 앞에서 어이쿠 이렇게 실수까지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닦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물에 손이 딱 닿기만 해도 소변이 뭐 찔끔 나와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게 당뇨하고 당뇨 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와 당화혈색소 6.5 이상부터 저희가 모든 것들을 치료합니다. 이게 아니고 당뇨 전 단계부터 왜 당이 생기는지 왜 당이 높아지는지 그런 걸 이해를 하면서 저희가 치료하다시피요. 예. 절박뇨도 그렇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절박뇨는? 일단 대부분 절박뇨를 호소를 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해 주시거든요. 아, 예. 소변을 좀 덜 마렵게 하는 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근데 꼭 그 방법 말고도요. 저희가 방광을 훈련을 하면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제 환자분들도 이런 훈련을 잘 통해서 치료가 되고요. 제가 이 방법도 영상을 유튜브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150만 조회수 달성하면서 와우, 댓글도 네. 보시면은 다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소변이 마려운 시그널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고요. 시간을 맞춰주셔야 돼요. 2시간에 한 번씩 일단은 소변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변이 2시간째 됐을 때 소변이 안 마렵더라도 네. 가서 소변을 보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방광을 다 비워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2시간이 안 됐을 때는 소변을 참아야 됩니다. 이거는 거짓 신호기 때문에요. 소변이 마려워도 2시간 동안 이제 기획을 하면서 참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오줌이 상당히 마려워도 참고 2시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오줌이 안 마려워도 가서 우선 트라이를 해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 내 머리에서 지시하는 때만 소변을 이제 보든지 안 보든지 해요. 그리고 내가 본능으로 느끼는 이 요추에서 얘기하는 소변 빨리 보러 가야 된다라는 거는 자꾸 무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점점 이 소변을 더 잘 참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또 이제 소변을 또 참는데 관략근이 만약에 약하시면은 소변을 참는데도 좀 어려워하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케겔 운동을 잘 안 하셨다, 소변을 참는데 어렵다 싶으시면요, 케겔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앞서 그 약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약을 먹게 되면 이 약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방광에서 이제 방광이 솔직히 이제 근육이 많이 있는 근육 주머니예요. 그래서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은 근육이 쫙 쥐어짜면서 관략근은 느슨해지면서 소변이 쭉 나오는 거고요. 이런 약 계열들 중은 이제 관략근 쪽에서도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방광 쪽에 가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부작용들이 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입을 마르게 하고 대변이 잘 안 나와서 변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눈도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약 계열은 저희가 치매 치료하는 데 쓰이는 도네페질, 아리셉트 이런 약들과의 정반대되는 약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한테는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금 깨끗하지 못한 약이에요. 왜 요즘에 남자분들이 말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뭐 대변을 볼 때는 당연히 앉아야 되겠지만 소변을 볼 때도 또 앉아서 누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왜 변기에서 뭐 서서 누면은 뭐 오줌발이 튄다. 그래서 화장실이 더러워진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와이프들이 좀 앉아서 누십시오. 뭐 이렇게 거의 강요를 해가지고 남자분들도 많이 앉아서들 이제 소변을 이렇게 이제 누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저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뭐 좀 개운한 맛이 좀 없단 말이에요. 앉아서 누면은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아, 네. 뭐 이제 배뇨 현상 쪽에서는 문제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조금 소변이 이리저리 튄다라는 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생기면서 이 배뇨관이 점점 협착, 그러니까 점점 좁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물주기가 이제 길게 크게 펑 나와야 되는데 좁아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로 많이 튀어요. 그리고 이제 소변을 거의 다 봤는데도 계속 똑똑똑 떨어지는 거가 이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똑똑똑 떨어지게 돼서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변기 앞에 많이 묻기 때문에 좀 싫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보시는 거고, 그 앉아서 남성분들이 그렇게 이 사모님들의 말을 듣고 하지 않고,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소변이 잘 나오네 해서 앉으셔서 소변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 그분은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복압으로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눌러야지만 소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전립선 압을 이기면서 복압으로 쭉 소변을 보는 거니까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치 선생님이나 비뇨기과 선생님 만나셔서 검사 받고 치료 받으셔야 되는 경우예요. 네. 그러면 애초에 절박뇨가 생기지 않게 방광을 잘 관리하려면 뭐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변을 참지 말아라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변은 계속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싶어가지고 물을 안 드시거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하던 방법이 아니에요. 물은 계속 먹고 내가 자꾸 흐르게 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자주 본다 싶으시면은 이 삶의 질에 영향까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소변을 조금 덜 자주 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그 방광 훈련 방법도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선천적으로요.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그런 체질을 가진 분들도 계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본다는 거는 그 방광의 사이즈와 방광의 이제 민감성에 의존이 되는데요. 네. 결정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사람이 소변을 한번 모아도 이 1리터 정도까지는 홀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 방광은 잘 늘어나서 방광 사이즈보다는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소변을 자꾸 보는지, 소변을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 결정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왜 하루에 뭐 1리터 이상 물을 마셔라 막 다 그런 게 막 유행이었 2리터를 마셔라 그러죠. 2리터야 돼요. 네. 그 물을 많이 마시면 자동적으로 소변을 보는 횟수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좋은 거예요. 소변이 네. 색깔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면 안 되고요. 네. 그냥 하이라이터 노란색 정도로 예. 이제 살짝 노란색 그 정도로 소변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물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소변을 매번 보는데 진하게 나온다. 내가 물이 부족하네. 소변이 너무 물처럼 나온다 그러면은 투명하다 그러면 내가 물을 많이 안 마셨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하. 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진행자인 분의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그 함께 일하는 그 동료가 항상 화장실에 가서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소변이 하얗게 나올 때까지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이게 좋네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변을 봤을 때 하얗게 나올 때까지 맑은 소변이 나올 때까지 물을 마셔야 되나요? 맑은 거는 좀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소금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아져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브레인 스웰링하고 코마 상태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좀 위험하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하이라이터 옐로우 정도, 그냥 살짝 노란빛이 비추는 그 정도로 소변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바이타민 먹고 나면은 뭐 노란 옷 좀 나오는데요. 뭐.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